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스토리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와주셨습니다. 민항주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탄핵이 가결이 가결됐죠.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아마 이제 좀 증시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는 그래도 갭상승과 좋았어요.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뒤로 갈수록 막판에 뭐랄까요, 조금 느낌상으로는 일단 찰실현 일부 아쉬웠죠. 그동안에 며칠간에 네. 좀 올랐던 거 올랐으니까. 기껏 지난주에 사실 밀린 거 올라온 건데 그쵸. 요거에 대한 어떤 강한 차이실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실망스러운 건 탄핵 가결로 인해서 집 떠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되려 그 매도가 조금 더 많이 확대되는 나왔어요. 듯한 네.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아침 시가 대비해서 코스피가 한 1% 정도 밀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상승을 좀 반납을 한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지 이 정도 어떤 눌림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V자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막상 탄핵이 표결이 통과를 했다고 해도 뭐 이미 주가가 지난 그 2주 전 화요일 주가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이미 선 반영되지 않나라는 어떤 분위기 이 정도라면 저는 뭐 충분히 용인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건 이제 외국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 꽤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거의 5천억 가까이 거래소가 한 4,770억 그리고 코스닥이 1,100억이니까 거의 뭐 6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아쉬웠었던 게 프로그램 매도 쪽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프로그램인데 비차익이 7,700억 그리고 차익은 막판에 매수가 들어와서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순매도가 6,400억 거의 6,500억 가까이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2,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사실은 프로그램 통해서 약간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이유를 대자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환율이 1,400 정말 좋으면 10원대 후반 혹은 20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환율이 요지부동이었어요. 전혀 네, 떨어진 게 전혀 없었죠. 뭐 반응하지 않았고 또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 국채금리가 좀 오르면서 달러 강세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계엄 이전에는 1,400원 초반 1,399원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30원 올랐기 때문에 뭐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띈다고 해도 한 20원 정도 내려와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환율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켜보자는 심리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국내 이슈는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면 또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이죠. 목요일 FOMC가 금리 결정을 하고 새벽에 금리 결정하고 또 그날 오전에 BOJ가 또 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로서는 일단은 이제 국내 이슈가 뭐 그래도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치 혼동이 지금 길어지는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거든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습니다. 프랑스가 말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부결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수순을 밟을 수 있고 지금 어렵게 환율을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상당히 좀 이에 따른 그 후폭풍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월요일을 제외하고 쭉쭉쭉쭉 올렸는데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되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너무 네. 그 개인들의 과도한 투매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되려 하락을 외국인이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일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연기금이 가장 최우선에 예. 나서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12월 초부터 연기금이 뭐 나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금액적인 부분이 뭐 아주 무한정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연기금이 이렇게 앞서서 막 그 선두주자로 서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 일단은 한 1조 원 이상 연기금이 자금이 최근 한 그 8거래 수목금 월화 수목금 해가 8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한 1조 원이 거의 2조 가까운 자금이 집행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도 이제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단타 잘 친 거니까 조금 오르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라는 게 정상적인 기금이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쪽에 넣어놔야 될 자금. 왜냐면 이제 연기금이라는 건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형식, MMF 형식으로 해놓는 것도 있고 해놓는데 증시를 방어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급히 땡겨가지고 주식을 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걸 채워놔야 되니까 또 일정 부분 오르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연기금이 좀 매도가 나와주면서 이걸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네. 시나리오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가 음. 주식을 좀 꽤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해요. 아직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이걸 받아주는 어떤 모습이 좀 있어야 네. 연기금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땡겨 놓은 거 좀 다시 일부라도 좀 되돌려놔야 또 힘을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을 네. 텐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이 그동안은 어쨌든 비상 상태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야 연기금 너네 이거 좀 제대로 방어해라 그렇죠. 안 하면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네. 그죠? 일단은 최 장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 금융 관련된 관료들이 이미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네. 그리고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셈이 달라지거나 정신없이 바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네.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놔서 욕 먹는 걸 좀 막아놓고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라고 네. 했던 것이 에이 이제 끝장났네. 이렇게 누군가는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그 끄집어 올려주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럴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좀 큰 하락이 나오는 날 뭐 사이드카나 이런 게 걸리려고 할 때 방어를 좀 해주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걸 이전에 지난주 툭툭툭 올라올 때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땡기지는 못할 거야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땡기는 건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을 매수해 주는 건 좋은 거지만 어떤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어쨌든 증시에 충격이 발생해서 그를 어거지로 땡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희망 회로를 뭐 잃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라면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약보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가 대비해서 1% 코스피가 밀렸고 코스닥도 거의 한 1.3% 정도 올라왔다가 0.7% 정도로 마감을 해서 아쉽지만 이 정도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악성 매물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또 7천억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보통은 이 정도 갭상승 띄우고 막 이러면 보통 팔거든요. 일반적일 때는. 그렇죠. 근데 특수한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정말 최바닥에다가 12월 네. 9일 뭐 내지는 12월 6일 이럴 때 크게 투매하고 던져놓고 네. 바닥에 최바닥에 던진 거죠. 최바닥에 던져놓고 지금은
탄핵 가결에 쫓아가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조금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어떤 증시 상황의 뭐 펀더멘탈이랄지 뭐 밸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닌 네.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무거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12월 1일 한번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1월 30일에 30일인가 29일인가 하여튼 마지막 거래일에 일본 엔케리 트레이 청산될 수도 있다. 일본이 12월 때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11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확 밀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막상 월요일 되고 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 갭상승 나왔다가 다시 또 밀었고. 보합 네. 마감하면서 이 운봉 제가 화살표 표시해드린 게 12월 1일이거든요. 네. 12월 2일 그래서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이 그거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탄핵 통과되고 이제 가자였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확 덤비니까 쑥 눌러주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쭉 오르면 또 개인 투자가 겁나서 못 사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 날에 그 갭상승 1% 갭상승 나오고 쭉 뽑아내는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가 나왔어. 외국인 또 매수가 들어왔죠. 그렇죠. 외국인.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은 그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쌍끌이 세계 시장을 다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눌리고 나서 이제 오른다라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정리할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 회로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좀 들어가봐서 네. 사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간에 대한 어떤 예측 같은 부분은 또 일단 좀 더 네. 마지막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 미국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랄지 뭐 마이크론이나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차실현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뭐 중국에서 뭐 반독점 뭐 이런 조사 등등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지만 또 브로드컴이 실적이 또 괜찮았죠. 유리기판 그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연관된 우리나라 그 반도체 네. 반도체 삼성전자는 좀 밀렸지만 대체적으로 소부장 쪽 중심으로 특히 유리기판 쪽으로는 또 흐름이 또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은 국내 반도체는 브로드컴이 살렸다. 브로드컴이 지금 차트 보신다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25% 와. 갭 상승도 크게 나왔지만 거기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증시가 5%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좋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하고 AMD가 유리기판을 좀 도입하겠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브로드컴마저도 유리기판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SKC 같은 경우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1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그 소켓 관련돼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게 요때 하락을 한 게 실망감으로 하락했었던 것인데 이걸 다 오히려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HBM 쪽으로 해가지고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건 새로운 걸 계속 갈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이제 CXL 그 유리기판 이슈들이 좀 있었다가 이게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유리기판 쪽으로 좀 분위기가 붙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뭐 ISC라든지 뭐 SKC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좀 있는 기업들은 한번 1월 달까지 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일단 치고 나간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안정을 좀 취해줘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산업들도 차분차분히 좀 올라왔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근 사실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또 좋았던 게 중국에서 소비를 좀 네. 진작시킬 수 있는 이쪽 섹터가 기대감을 갖고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 뭐 이 역시도 일단 당장은 우선 약간 차익 실현성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것도 있었고 사실은 중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비 관련돼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어떤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적었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이 지금 상해 주가 지수인데 지난주 화요일에 갭상승 나오고 보합 음봉 마감한 다음에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밀렸거든요.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은 오히려 더 크게 밀렸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제 선물 차트로 좀 보여드린다라면 지금 이게 항생지수인데 요 밤에 약간 이제 중국이 소비 관련돼서 내수 진작하겠다고 하면서 올라왔었다가 막상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쭉 밀렸죠. 그리고 나서는 반등 못 주고 다시 한 19,8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도 지난주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상승을 했지만 막상 중국 본토에서의 어떤 주가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약간 눈치 보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그 업종의 형태가 코스피는 뭐 나름 그래도 대형주가 나름 받쳐줬었다. 지난 한 주간 상승이 좋았는데 네. 오늘 또 대형주 쪽이 별로 안 좋고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7일 만에 지금 7거래일 만에 매수가 그러니까 와 이때까지 다 팔아놓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불안감은 바닥에 던진 건 결국에 비상계엄 그렇죠. 요 사태 때문에 그동안 공포감을 가지고 뭔가가 한국 시장은 매우 어려울 거야 위험할 거야 이런 생각에 갖고 있다가 탄핵 가결이 되니까 뒤늦게서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국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비상계엄 사태 한 번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자산이 녹았을까. 그렇죠. 참 계속 이거는 정말 말씀드렸지만 심각합니다. 신용 융자가 1조가 빠졌어요. 15조 초반 예. 내지는 지금 15조가 깨졌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15조가 깨졌는데 오늘 네. 조금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들어와서 15조 딱 턱걸이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신용 융자가 16조 원 초반이 바닥이었는데 그걸 깨고 15조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었다는 얘기는 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강제로 털린 것도 있고. 그렇죠. 반대 매매라든지 강제 털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 관련돼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면은 아까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중국 증시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못 올라갔지만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는 테슬라가 오르게 되면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잖아요. 음. 테슬라가 그 430달러인가요? 네, 439달러에서 마감을 했는 436 9달러, 6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기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21년 최고가 416달러인가 아마 이때 이랬을 텐데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네.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최근 그 10월달, 11월달 대선 이후에 주가가 거의 100%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예전에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오면 2차 전지 그렇죠. 배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우주항공은 이미 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자율주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사고 보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조항 자체를 폐기해야겠다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계속 그 국가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를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고 그때 운전자가 뭐 어떻게 했고 계속 보고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의 책임이 아닌 뭐랄까 약간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증상으로 사고가 났다고 치면 이게 반복이 되면 너 이거 왜 수정 안 했어? 수정 안 해? 왜 안 해? 안 해? 이건 니들 문제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안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감출 수 있는 건 좀 감추고 또 이제 제조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소비자 귀책 사유를 만들고 싶어 하지. 왜냐면 아시다시피 예전에 도요타 이거 페달에 뭐죠? 이거 뭐 끼는 사건 해가지고 패드 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 단위의 어떤 배상금도 냈고 현대차도 세타 엔진 해가지고도 보상금 엄청 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무서운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하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문제점이 조금씩이라도 더 노출이 되면 노출되지 이걸 가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조항이 폐지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FSD가 조금 더 사용자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이 조금 더 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퓨런티어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퓨런티어가 한 10% 이상 제 기억이 맞으면 잠깐만요. 퓨런티어가 13%. 특히 퓨런티어는 약간 테슬라향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작년 최고가 한 35,000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이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라이콤도 얘도 테슬라 향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뭐 크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일단 바닥이 형성되는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뭐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테슬라를 본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 아니면 ESS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나 파이니털 뭐 등등등 오늘 그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들 자율주행이라고 한번 이름이 붙었던 섹터의 종목들이 강세. 그래서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전 같으면 테슬라 올라가는 날 2차 전지가 그래도 따라 붙는, 그러니까 테슬라 못 가면 거의 못 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죠? 일단은 트럼프를 도우면서 트럼프 당선을 돕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 앞으로 테슬라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규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이런 자동차 대수도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수도 제한되어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이 확대되는 그로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제 그 우리의 생활 속에 자율주행이 스며들지 일단 당장은 이제 정해진 코스로 달리는 그런 버스 그다음에 뭐 택시 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택시 부르면 집 앞에까지 와서 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또 다른 것도 타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그 택시의 주인이 당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돈벌이로 쓸 수 있다. 야, 참 머리는 잘 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죠. 롯데 렌터카. 예. 네, 렌터카를 지금 중국에서 사가고 중국 사모펀드가 사갔었죠. 이놈들의 이제 꼼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 그 유창현 본부장님께서 그 미남 주식 그 영상에 올리셨더라고요. 뭐 거기에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고 간략하게만 조금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주식 얘기는 아니었고 경제 얘기였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나온 뉴스가 롯데 렌터카를 이제 매각을 한다. 그리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꽂힌 게 뭐였냐면 그 5월 달쯤에 5월 20일에 SK 렌터카가 매각이 됐거든요. SK 렌터카가 매각이 됐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또 롯데 렌터카를 인수를 해? 똑같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근데 렌터카 시장이 뭐 꾸준하게 수익은 나지만 그게 막 매력적인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렌터카는 어쨌든 국내에 네. 이 회사들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니까 사업을 이걸 하는 뭐 거니까. 뭘 수출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일정 수의 수요는 있지만 이 수요가 막 급격히 막 급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최근에 보면 뉴스 검색해 보시면 BYD 관련돼서 네. 뭐 BYD가 자기네 공장으로 국내 기자단 한 50명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한 10명 이렇게 초청하면서 공장도 보여주고 자동차도 시승하게 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네. 이벤트를 하면서 뭐 내년에 이제 BYD 제품이 우리나라에 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게도 렌터카를 인수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뭔가가 꼼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한 번에 중국 차를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찜찜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차라는 차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가장 또 크니까. 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기술력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바로 개인 소비자한테 판매가 쉽지가 않으면 렌터카 쪽으로 판매를 해서 그럼 렌터카에서 우리가 이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게 장기 렌터카도 있지만 장기 렌터카는 약간 자가용처럼 내가 옵션 넣고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을 사는 거니까 판매가 덜 하겠지만 그냥 2, 3일 여행용으로 그쵸. 쓰는 거 이런 거는 이왕이면 좀 싼 걸 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렌트카는 싼 거. 네, 렌터카 싼 걸로.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차 렌터카 전기차 써보면 타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이미지 전환도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그 제주도에는 이제 겨울에 비수기에 가면 네, 그 전기차를 상당히 저렴하게 렌트가 가능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체 또 그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잘 많이 되어 잘돼 있다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제주도에 완전히 성수기가 아닐 때 가시면은 전기차를 한번 이용해 보실 경우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기차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네. 운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그 1위, 2위 네. 렌터카 회사들 인수해서 거기다가 중국산 전기차들을 포진을 시켜놓고 네. 그것을 체험하게끔 그쵸. 해보면서 중국산도 야 이거 괜찮은데 그 본질적으로 내 본이 진짜 차를 사야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그쵸. 바꿀 때가 있거나 어쨌든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건 다른 지역에 갔다거나 네. 지금 내가 현재 차가 없는데 잠깐 이제 뭐 써보려고 하는 그쵸.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소카까지 그쵸.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 갔으니까 뭐 이건 제 영상은 아니고 다른 걸 또 저도 이제 봐서 또 공부가 된 건데 이게 렌터카는 보통 한 3년 돌리면 중고 매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약간 인증 중고 차량처럼 그 차량들을 중고로 내놔서 중고로 한번 타게 만들면 또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다음 차량을 또 같은 계열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한다라면 이놈들이 무서운 놈들이다. 어쨌든 렌트 사업을 하면서도 뭐 손해 보고 렌트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자기네가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이 그쵸. 렌트카 회사로 판매를 하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적당히 수익을 네. 좀 봐가면서 할 그쵸. 거니까 애초에 모든 게 이들의 윈윈 전략, 네. 그건 자기네들 선에서의 그러니까요. 윈윈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이번 주 일단 당장은 네. 뭐 지난주로 해서 선물 옵션 만기도 끝났고 네. 이번 주는 이제 미국 FMC 그다음에 BOJ도 있고 자 주간에 좀 전략을 한번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전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차트를 조금 그림을 그려드린다라면 N자형 상승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번 상승하고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네. N자형 상승이 있고 두 번째는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그재그 지그재그 패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 2번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 기간 조정이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화수 네. 이틀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수요일 오후나
아니면 목요일 아침부터 조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한번 담을 수 있는 시기라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뭐 일본 금리 동결하고 뭐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석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몇 거래는 안 남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지났기 때문에 올해 남은 게 10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10거래일밖에 안 남았고 또 화수 목 3일 지나면 또한 7거래일밖에 안 남는 거기 이제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고 네. 하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쏠려면 좀 빨리 움직임이 나와야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증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수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목요일 정도 오전 정도면은 주식을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환율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환율이 만약에 좀 빠르게 1410원대까지 좀 내려온다라면 충분히 금융주가 지금 못 가는 것도 환율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오, 있거든요. 아직도 못 네, 가더라고요. 오늘도 오히려 네. 아침에 상승했다가 아침에 금융주들이 KB금융도 거의 2% 정도 상승을 좀 했었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한 1% 이상 상승을 좀 했었는데 결국엔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환율적 영향이 좀 크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 그때 좀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가 M7 플러스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해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차트를 보시면 좋겠냐면 아마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존. 네,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신고가를 계속 강하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행보를 보여주다가 갭상승이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긴 행보를 하다가 완전 신고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좀 행보하다가 네. 대단 상승을 이렇게 해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왔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래서 이제 구글 먼저 볼게요. 구글 보면 이제 행보하다가 길게 보면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는 위치예요. 그럼 이게 내려온다고 보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먼저 움직였어요. 네. 애플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애플도 행보하다가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행보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간다 그러면 충분히 M7 플러스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 올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면 전 충분히 하이닉스 더 갈 수 있다. 하이닉스 방향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한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19만 5천 원, 뭐 19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 하단이 한 15만 원 그리고 상단이 한 20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간다라면 또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주목해볼만 하고 그리고 저는 같이 봐야 되는 게 몇 번 말씀드려서 좀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오늘도 유닛 엄청 좋았어요. 네. 유닛이 오늘도 맞습니다. 7%.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요런 시점에서 겁나거든요. 왜냐면 윗골이 3일 동안 나왔고 그러면 한번 조정이 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료 AI 쪽이 의외로 좀 강하게 꼭 루닛만 간다는 게 아니라 JLK 같은 거 JLK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JLK는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잖아요. 네. 이게 쌍바닥 만들어 주면서 이제 여기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한 121선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의외로 힘이 좀 붙는다. 유닛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라면 네이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다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치고 나가면 뭐 앱노라든지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 쉬었고 뭐 더존 비지온도 최근에 조금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내가 본다 그러면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 흐름을 보면서 반도체 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섹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최근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정치 테마주예요. 네. 근데 기존의 흐름과는 또 크게 다르게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급등을 했었던 이재명 관련주나 한동훈 관련주나 뭐 이런 쪽들은 조정을 받고, 또 한편으로 이제 오늘 상승세가 좀 나왔지만 차익실현이 나름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뭐 홍준표 관련주, 홍준표, 그다음에 뭐. 안철수 관련주들도 좀 올랐듯 하다가 또 네.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반면에 새롭게 떠오른 그 우원식, 네, 우원식. 그다음에 이준석 뭐 이런 쪽들은 오늘 이제 매우 강력하게, 그래서 크로스되는 느낌인데, 네. 자, 뭐 혹시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새로운 어떤 얼굴들의 그것들이 크게 갈까, 아니면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움직였던 것들이 재차 상승을 할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 의견을 조금만 주신다면. 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그 여당 관련된 후보들은 힘을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나마 힘을 좀 낸다라면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안철수가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좀 있고,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동안 윤석열한테 좀 아부하는 경향이 좀 강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이미지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미쳐질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당향을 본다라면 오히려 저는 뭐 안철수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움직임이 별로 없었지만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633, 그러니까 1차 재판은 6개월, 네. 그다음에 2차, 3차는 이제 3개월씩 한다라는 원칙으로 적용을 받으면 2월 말 3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이 나올 텐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벌금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지난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정도 나오면 조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겠죠. 네. 많이 타격받을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옳든 틀리든. 그러면 이제 저는 우원식 의장이 후보로 확 떠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이번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딱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가장 신뢰도 높은 정치인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지금 1위를 차지해 버렸기 신뢰도 1위. 네, 신뢰도 지금 1위를 현재. 차지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저도 민주당, 사실 저 민주당 다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괜히 우리가 공격의 빌미를 만들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원식 관련된 종목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인지도 1위라는 것 자체는 크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준석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뭐 이번에 좀 실수한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이제 평가는 안 하고, 의외로 좀 강하게 한다라면 우원식 그리고 안철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갭상한가가, 점상한가가 나와버리면 네. 이제 점상한가가 풀렸을 때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장 끝나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말 전략이나 이럴 부분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사항이라서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 의견을 드려본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리스크가 그 적은 인물이 우원식이라는 인물이 딱 떠올라서 요번 사태로 인해서 뭐 담을 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의장으로서 보여준 차분한 모습이랄지 리더십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1위라고 하는, 그래서 관점을 여러분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세력들이 어디에 기생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그들이 수익을 남겨먹을 게 명분상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시세를 남겨먹으려고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당 쪽 부분들에서는 복잡해지겠죠. 계산이 아주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랬어 혹은 지금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보다는 철저하게 수급이 들어가면 그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어떤 평균적인 생각들이 없어야 될 거예요. 아예 저 정치인이 어떤다, 저런 사람이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를 싹 잊어버리고 센 놈이 가는 거다. 그냥 수급으로만 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돈이 더 정확하게 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리고 분열되고 좀 그러겠지만 없어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중심을 잡고 그쪽으로 또 똘똘 뭉치고, 기생충처럼 거기에 또 빌붙어가지고 또 회생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게 누가 될 건지를 자꾸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철수 이분 같으면은 요번에 보여준 모습이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가 외로워요. 본인의 어떤 세력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대선 주자로까지 완벽하게 쫙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어쨌든 과거에 대선 주자로서 나오셨던 분들이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부분도 있고, 뭐 야당 같으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강 체제잖아요. 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1강 체제인데 요게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 그 후보들 다음을 대안이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활동들을 본인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김동영, 그 다음에 김부겸, 뭐 김경수랄지 네. 이런 분들조차도 자꾸 이제 나 좀 보시오, 나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데, 어쨌든 요번에 가장 강력하게 튀어 나가온 사람은 우원식이라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주가가 점상을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어야 그 안전하다고 봐요. 그나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점상을 갈 정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테마가 그쪽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상을 가고 지켜졌잖아요. 점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그러면 상당히 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원식 관련주로서 일단은 뭐 대장주가 지금 그 요렇게 좀 나오긴 합니다. 효성 OMB가 대장주. 효성 OMB랑 그 다음에 뱅크웨이. 그 회사는 나 글로벌. 그래서 지금 갑자기 갑툭튀예요. 갑툭튀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오늘 점상 요 종목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 OMB 이렇게. 효성 OMB는 오늘 상위 상한가가 좀 풀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효성 OMB, 그래서 두 종목 정도만 보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로 좀 봐본다라고 하면 이거 상이 풀렸을 때 그럴 때 기회로 들어가야만 아침에 정말 몇 분 풀렸다가 올라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아예 이재명 관련주는 아예 1강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저럴 때 이미 여기서 전부터 들고 있었고, 이거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것을 좀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해서 들고 있어봤고, 점상 가고 여기 풀릴 때 오히려 되려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익을 좀 봤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한번 쳐맞으면 마이너스 20%, 한번 딱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먹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야,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마이너스 20%를 밀어버리는군요. 자, 어쨌든 이 정도 내려와서요. 이게
정말 많이 빠지면 4만 원 초반 내지는 4만 원 더 살짝 깰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그때쯤에는 아마 별 문제 없다면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분의 그 어떤 그 리스크가 새롭게 뭔가 돌출 빡빡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4만 원이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한번 저는 조금은 접근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선수의 영역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고 가장 센 종목으로만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 테마주는요 논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세력의 장난질 내지는 기대감 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네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혈연 이것 때문에 뒤를 봐주고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절대로 피지 말고 오로지 수급으로 세력이 이걸 땡겼다고 하면 지들은 어떻게 수익을 먹고 챙겨 먹고 도망쳐 나올까 그걸 판단해서 나도 세력처럼 움직여야지라는 논리로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탈출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력들이 거래 정지되고 본격적으로 어떤 터는 뭐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상황에서도 이럴 때 봐보면 돼요. 이때 도망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요 고점 대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마이너스 50%를 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대량 거래는 어디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정도의 대량 거래가 터져야 아마 도망쳐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그리고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직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넉넉하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한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이제 완벽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딱 출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아마 이 2호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을 테니까 한 번 정도 과거 부분에서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도 강력한 일강인데 그래도 이 우원식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요번에 이미지를 그쵸. 강하게 올려왔기 네. 때문에 약간은 힘이 분산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이 주식으로 해먹나 어차피 이거는 시세를 따먹으려고 작전을 펴는 식으로 계산하셔야 될 테니까 이거는 뭐 실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겁니다. 아주 허공에 내가 뭐랄까요 날개짓에서 내가 몇 미터 더 날아갈까 이런 것처럼 날개 없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합니다. 다만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할 수 있다면 접근을 좀 시도해보되 금액을 좀 작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좀 위험성을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면서 그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20%는 금방 갑니다. 하루만 해도 가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네네네,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치 말고 네네.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컨텐츠 약간 이제 네네. 엔터주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YG 엔터가 2%, SM도 2%, 뭐 JYP도 한 1.7%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이거 충분히 분위기는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주 말씀드렸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크게 조정 나왔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 그때 그 뭐냐 이름도 까먹었다. 게임 이름 엑소2인가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오늘 이제 카카오주들이 이제 탄핵 표결되고 약간, 나니까 약간 차익선 차익선 매물 나오면서 밀렸어요. 같이 밀렸는데 만약에 카카오 게임이 그 액자2가 네. 진짜라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데 꼬리가 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때도 제가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간다라면 넥슨처럼 그러니까 그 넥슨 게임즈가 여름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그 시작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릴 때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눌려졌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지켜보시면 그래도 좋은 타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 사실 그 기대감이 컸지만 그 부분들을 또 가기보다는 미리 좀 올려놨고 그 부분들에서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로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테마주 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좀 주의 사항은 필요하니까 그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중요한 이벤트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 미남주식 유튜브 채널 미남주식 유창희의 미남주식 여기서 많이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 라이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또 많은 설명들 드리니까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유창희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